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막 30대 초반에 접어들게 된 아직은 어리고 어린 딸 같은 아이입니다. 제 입으로 아이라고 칭하니 조금 부끄럽긴 하네요. 20살이 되면서부터 세상 물정 다 알았다고, 제 인생에 20살 홀로서기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사회라는 곳에 나오게 되니 제가 모르는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인생이 어떠실지 궁금해서 만약 저 같은 딸이 있었다면 엄마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내 딸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들어주시고 정말 딸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엄마들을 믿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의 기억이라고 하면 보통 몇 살 때쯤부터 기억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 어릴 때의 이야기를 하도 전해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주워 들은 이야기로 인해서 제가 상상으로 꾸며낸 어린 시절일지도 몰라요. 원래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덮어쓴다고 하잖아요. 제 기억이 아닌 것도 제 기억처럼 왜곡이 되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이란 것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너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기억을 덮고 또 덮는 거죠.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아니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어릴 때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건 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어릴 때 왜곡이 된 기억 하나로 제가 받은 상처가 아주 어마어마했거든요. 거두절미하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에 부모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지쳤으면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을 고아원에 버릴 수가 있을까요? 물론 내 아이라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버렸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먹고 살기 빠듯해서 우리 아이라도 따뜻한 바닥에 누워 잘 수 있길, 뜨끈한 밥과 국을 먹을 수 있길 바라는 심정에서 정말 가슴이 시리다 못해 찢어지는 심정으로 고아원 앞에 아이를 버렸다면 저는 부모가 더 가슴 아픈 이별을 했다고 말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에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제 부모님이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입니다. 보통 고아원에 아이를 버린다고 해서 그 아이를 바로 고아원에서 받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절차란 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겠다고 하면 간단한 조사 같은 걸 해요. 이 아이를 입양 보낼 건지, 나중에 다시 데리러 올 건지, 연락처를 남길 건지, 기타 등등이요. 물론 냅다 버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부모들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까마득한 어린 시절에 고아원 앞에 버려졌어요. 강렬한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나도 남는다고 하던데 저는 고아원 앞에 버려진 기억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의 얼굴은 당연히 모르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버려진 것 같아요.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저는 눈을 떴을 때 고아원이었고 고아원 원장님이 저희 부모님인 줄 알았어요. 학교 같은 건물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웃고 떠들다 지쳐 잠드는 일상이 재밌고 소중하다기보단 매일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인 줄 알고 살았던 시절이었죠. 저는요, 몸이 많이 약해서 처음에 고아원 앞에 버려졌을 때 곧 죽는 줄 알았었대요. 숨을 헐떡헐떡 쉬는 것도 모자라 배에 커다란 흉터가 있었대요. 누가 봐도 수술을 한 것 같은 흉터였지만 저의 존재를 찾을 수 있는 게 없었대요. 처음에 네가 우리 고아원 앞에 떡하니 버려졌을 때 나는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배에 나 있는 수술 자국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다 버려졌구나 싶었지. 당장의 생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내가 인근 큰 병원에다가 소아 수술을 한 적이 있느냐고 몇 번을 물어봤는지 모른다. 원장 선생님께선 저를 맞는 것보다 저를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게 옳은 일이라 생각을 하셔서 백방으로 알아보셨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근 병원에선 소아 수술을 받은 환자도 없고 까다로운 수술이라 잘 하지도 않는다는 답변만 날아왔대요. 전국에 있는 병원에 물어볼 수 있는 실정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라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으셨대요. 저는 그게 어릴 때는 고아원 원장님 부부가 저를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크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를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취하셨던 게 아니라 만약 제가 고아원에서 불가피한 사고라도 나게 되면 독박을 쓰고 조사라도 받게 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저를 그냥 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기관 앞에 버려졌고 어쩔 수 없이 기관에선 저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저는 애물단지였어요. 사실 부모에게도 애물단지였기 때문에 버려진 거나 다름없었겠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고 하는데 겨우겨우 수술까지 해서 살린 절 고아원에 갖다 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애물단지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희 부모의 주머니 사정이 어떠했든지 간에 저를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또 자꾸만 발작을 일으키며 헐떡이는 저를 보면서 정말 하늘로 떠나기라도 할까봐 더 이상 돌보기 싫어서 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저는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의 마음에 의문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아원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에도 덤덤하게 말을 했어요. 너는 아기 때 고아원에 왔으니까 부모님 얼굴을 몰라서 좋겠다. 나는 아직도 꿈에 우리 엄마가 나오는데 엄마가 열밤을 자면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는데 열밤이 지나도 오질 않아. 그걸 믿어? 여기 온 이상 엄마가 다시 찾으러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버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 엄마가 데리러 올지 모른다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여기서 지내는데 도움이 되던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른다니까? 얼굴도 모르는데 데리러 오겠어? 나 배에 수술 자국 있는 거 알지?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은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너희도 그냥 희망을 접어. 데리러 올 것 같았으면 맡기지도 않았을걸? 저는 어릴 때부터 냉철했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가졌다고 착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기피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꼭 제 성격이 직설적으로 말을 해야만 해서는 아니었어요. 고아원에서 저는 별난 취급을 받으면서 꽤 힘들게 자라야 했거든요. 그 주축에는 원장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부부는 저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혹시 몸이 약해서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아니, 돌연사라도 하게 될까봐였어요. 돌연사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절차가 복잡하기도 했고요. 원장님 부부가 독박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 일과 시간에도 청소 같은 것은 하지 않고 항상 마당에 앉아서 구경만 했어요. 다들 힘들게 고아원 청소를 하는 시간에 구경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아이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쌤, 왜 쟤는 맨날 앉아서 쉬어요? 저는 이게 너무 짜증나요. 제가 해야 할 몫까지 우리가 다 해야 하잖아요. 불공평해요.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잔말 말고 할 일이나 해. 어디 조그마한 것들끼리 이런 걸로 세력 싸움 하듯이 다투고 그래? 아무튼 못 빼어먹은 티를 내요. 원장님, 저도 애들이랑 같이 청소할게요. 저만 맨날 특별일과 시간에 쉬니까 애들이 질투도 하고 저 못 살게 굴어요. 넌 가만히 있어. 이번에 지역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네 이야기 좀 써먹어야 하니까 이따가 30분 뒤에 사진 찍으러 와. 알겠어? 아이들은 청소를 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입을 삐죽 내밀면서 질투를 해댔습니다.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청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청소를 안 하는 건 무척이나 좋았지만 그만큼 저도 리스크라는 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하고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 때 저는 구경만 해야 했거든요. 저도 애들이랑 같이 공놀이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싶었지만 제가 나가서 놀아보려고 하면 원장님 부부가 호되게 혼을 냈기 때문에 저는 늘 구경만 했어요.
애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처럼 저도 불만을 가졌죠. 저는 그렇게 힘겨운 사투를 하면서 고아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만 해도 기겁을 하고 싫어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도끼만 가득 품게 되었죠. 원장님 부부는 앞에서 슬쩍 말을 했던 것처럼 저를 사연팔이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고아원에 왔을 때 수술 자국이 있었어요. 배를 가른 걸로 봐선 아주 큰 수술이었을 게 자명했죠. 아마 다른 고아원에선 맡아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폭탄 돌리기 하듯이 떠넘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정말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저 혹시 배 수술 자국을 좀 보여줄 수 있니? 기사에 싣고 싶어서 말이야.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 된 저의 배를 훌러덩 까라고 하는데 수치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원장님 부부는 본인의 잘남을 과시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사람이었기에 제 수치심 같은 것은 생각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의도하지 않은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원장님 부부는 저에게 그런 인터뷰가 들어올 때마다 사탕을 주시면서 장단을 잘 맞추라고 했어요. 저는 눈치가 빤했기 때문에 그 사탕을 받아먹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은 사랑으로 저를 돌봐주세요 하고 거짓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원장님의 위상은 높아졌어요. 아픈 아이도 마다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워오는 고아원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정부에서 특별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원도 꽤 들어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에겐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었어요. 원장님, 저 여기 관자놀이에 있는 큰 점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없앨 수 있다고 하던데 저 이거만 좀 지워주시면 안 돼요? 그 큰 점을 지우면 사람들이 너를 못 알아보지 않겠냐? 어? 그런 쓰잘데기 없는 곳에 돈 쓰라 하지 말고 고아원 생각 좀 해라. 그 돈이면 동생들 과자 한 봉지 더 사준다. 저한테 들어온 후원도 꽤 많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저 이 점만 없애기 도와주세요. 애들이 자꾸 저한테 점순이라고 놀린단 말이에요. 점순이가 뭐 어때서 그래? 네 이름을 아예 점순이로 바꿔줄까? 어?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지. 자꾸 뭘 더 해달라고 난리야. 지원을 그리 빵빵하게 받으면서도 제 부탁 하나 들어주지 않는 원장이 원망스러웠죠. 점이 작기라도 했으면 몰라도 엄지손톱만큼 컸거든요. 저는 매번 머리카락으로 애써 가리면서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원 아이들은 제 관자놀이에 있는 큰 점을 가지고 놀려댔어요. 저는 나중에 돈을 벌면 그 점부터 없애버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춘기를 고아원에서 보냈어요. 점점 머리가 커질수록 고아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고아원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성격적인 문제도 있었고 아이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말을 잘 못한다거나 혹은 다리를 절어서 제대로 걷지 못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회 약자들을 채용하는 원장이라고 밖에서는 위상이 올라갔죠. 근데 그런 사회 약자를 고용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거든요. 언니, 이번에도 월급 반밖에 못 받았어? 아니, 언니가 말을 좀 어눌하게 한답시고 월급을 반만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냅둬. 원장님 아니었으면 나는 말 못한다고 취직도 안 됐을 거야. 저는 직원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요즘은 사회 약자를 위한 채용이 많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득바득 버텨야 하는 이유가 있었죠. 외진 곳에 있는 고아원이라 취직 자리가 많이 있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 취급을 받더라도 버텨야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도 존재를 했겠죠.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나서 어쩌면 기억이라는 게 존재하던 시절부터 쭉 평생을 살아온 공간이었지만 이렇게도 싫고 진절머리가 나는 것은 고아원 원장 부부의 행태 때문이었을 겁니다.
고등학생이 된 이후부터 저는 남몰래 법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법대를 가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20살이 되면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나버리면 그만일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직장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어떻게든 마지막이 된다 하더라도 돕고 싶었습니다. 정의감에 똘똘 뭉쳐 있다고요? 아니요, 저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 기회로 원장님 부부의 명성에 금이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았어요. 아니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원장이 나타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았고요. 저는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준비를 살금살금 하기 시작했고 이 원장 부부의 부조리함을 세상에 고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여러 인터뷰에서 나서서 이 고아원의 위상을 드높이고 원장 부부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도구로 쓰였으니까요. 혼자 준비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랑 친하게 지내던 말을 어눌하게 하는 직원 언니와 함께 고발 준비를 했어요.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라는 돈을 받고 마치 대인배인 척하는 원장이 꼴불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낱말을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었습니다. 원장 아들이 이 사실을 몰래 엿듣고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원장 부부에게 원장실로 끌려서 호된 매타작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디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고발을 하려고 그래? 너 미쳤어? 우리 고아원 문 닫으면 이 애들은 네가 책임질 거야, 이 미친년아! 정말 소름이다. 어떻게 여기서 평생을 나고 자랐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 그리고 우리가 뭐 직원들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고 원아들에게 못한 게 뭐가 있다고 고발은 고발이야. 원장 아들은 매타작을 당하는 저를 보면서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정말 사이코가 따로 없었습니다. 사실 원장 아들은 저를 좋아했어요. 저에게 몇 번이나 고백을 했지만 제가 받아주질 않았죠. 원장 부부가 좋아할 일도 없었겠지만 몸무게가 100kg에 다다르는 돼지랑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죽어도 없었거든요. 제가 고백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가뜩이나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번 일에 아주 잘 걸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내 새끼가 그렇게 찌질할 줄 몰랐죠. 받아주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아무튼 저는 사회적인 문제를 제대로 밝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벌인 일이었지만 중간에 원장 아들이 말을 이상하게 하면서 오해도 쌓였어요. 제가 고아원을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고아원에서 지내던 아이들은 본인들이 갈 곳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를 원망하는 눈초리까지 보내더라고요. 저는 완벽한 따돌림을 당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자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기에 꾸역꾸역 버텼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인이 되었어요. 생일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원장 부부는 저를 원장실로 불러내서 짐을 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가는 날만 마치 손꼽아서 기다린 사람처럼 달력에 하루하루 X 표시를 그린 사람처럼 나가달라고 말을 하는데 저 역시 기다렸던 날이었어요. 저는 챙길 짐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고아원에서 사용하던 물품의 대부분은 공동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까 저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덜컥 맨몸으로 사회에 나갈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났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제 수술 흉터 자국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연팔이를 했는지, 각 기관에서 후원을 받았었는지 말입니다. 알게 모르게 원장 부부가 뒤에서 챙긴 돈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저는 당당하게 그 돈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제 사연 팔아서 배를 좀 불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 출연료 같은 거 나눠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어째? 아니 어떻게 이런 되바라진 년이 됐을까? 애기 때는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던 게 겨우겨우 살려놨더니만 감사한 줄도 모르고. 아플 때 병원 한번 안 데려가고 기도만 했으면서 살리긴 뭘 살렸다는 거예요. 후원 받은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후원금 저도 받고 싶어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고아원으로 들어온 후원금을 네가 뭔데 챙겨. 이게 뭐 개인한테 들어온 후원금인 줄 알아? 개인한테 들어오는 후원금도 전부 원장님 뱃속에 들어간 거 아니고요? 저요, 고발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줄 거 주시라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고막을 울리는 짝 소리와 함께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원장은 제 뺨을 있는 힘껏 날려버렸어요. 저는 순간 몸이 휘청거릴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뺨을 매만졌어요. 금방 부어오르더라고요. 순간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저는 도끼를 가득 품고 오기로 그 눈물을 삼켜냈습니다. 어디 배응망덕한 년이 돈 타령을 하고 앉아있어? 어? 몸도 멀쩡하지 못해서 어디 쓸데도 없는 년 내가 데려다가 업어 키웠더니만 이제 와서 돈 타령을 하고 앉아있어? 은혜도 모르는 년아! 이래서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만 우리가 아주 뱀처럼 간사한 년을 키웠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원장실 밖에까지 이 큰 소리는 울려 퍼졌고 제가 고아원을 나오는 날 저를 배웅해주는 사람은 저랑 친하게 지내던 말을 어눌하게 하는 직원 언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지내던 아이들 모두가 저를 배응망덕한 년이라고 불렀고 저를 싫어하던 아이들은 뺨을 두어 대 더 맞았어야 했다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는 쓸쓸하게 고아원 문턱을 밟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문을 당당하게 나설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거지 같은 기분으로 나서게 될 줄은 몰랐죠. 20살, 자리금이라고 하기엔 턱도 없이 부족한 몇 푼을 들고 나서는데 직원 언니가 저를 졸졸 따라 나와서는 주변 눈치를 보고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동네는 알다시피 일을 할 곳이 없어. 여기 가. 여기 쉼터야. 쉼터? 무슨 쉼터를 말하는 거야? 나 지금 고아원에서 나가서 또 쉼터 같은 데 가서 생활을 해야 하는 거야? 뭔 세상이 이러냐 진짜. 당장 잠은 자야 할 거 아냐. 이 동네를 벗어나더라도 당장 취직을 하는 건 힘들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저보다 몇 년을 더 살았던 언니라고 세상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나 봐요. 이 동네에선 소문이 안 좋게 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라면서 자기가 밤새 알아본 곳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준 주소는 무려 서울이었어요. 서울에 가면 이런 복지기관이 많다면서 저에게 버티고 버티다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그 어눌한 발음으로 말을 하는데 코가 시큰하더라고요. 고아원에서 단 하루도 좋았던 적이 없었지만 언니에게서만큼은 진심이 느껴졌어요. 인터넷이라는 걸 잘 다루지도 못하는 언니가 제가 걱정돼서 당장 어디서 지내야 할지 막막할 저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알아봐 주었다는 게 무척이나 큰 감동이었어요. 일단 거기서 지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원장 부부가 저에게 자리금이라도 제대로 줬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에게 자리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변명이라곤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었어요. 지들이 배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어찌 보면 제 덕분인데 감사함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아팠을 때 들어갔던 약값부터 시작해서 병원비로 적자가 난 것이 얼마인 줄 아냐고 저에게 돈을 벌어서 갚아야 한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자리금을 줄 돈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면서 고아원이 망할 뻔한 게 누구 때문인데 양심을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정작 양심을 챙겨야 할 사람이 누군데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가 싶어서 콧방귀가 절로 끼어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를 악물고 소리를 쳤죠. 아무리 그래도 자립하는 애들에게 쥐어줘야 할 자리금을 안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양심? 누구한테 지금 양심을 찾아요? 이게 끝까지 눈부라리고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 거야? 그동안 너한테 들어간 돈만 따지면 마이너스라고. 내 돈 갚아. 제가 벌어다 준 후원금으로 몇 배를 불렸으면서 무슨 돈을 갚아요? 그게 왜 원장님 돈이야? 내가 앵벌이에서 벌어온 돈이지. 앵벌이? 내가 언제 너한테 앵벌을 시켰냐?
막말로 청소 한 번을 안 했던 년이 배응망덕하게 큰 소리야. 얼른 나가버려. 너 꼴도 보기 싫어. 내 자리금 제대로 주지 않을 거면 나 못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내 돈 뜯어먹고 얼마나 잘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 아들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하지. 저러다가 성인병 와요. 부들부들 떨고 있던 원장은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서 저에게 던지더라고요. 그거라도 받고 떨어지란 소리였어요.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돈 20만 원을 들고 무작정 서울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20만 원이란 돈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이라는 곳에서 20만 원은 반나절도 걸리지 않아서 쓸 수 있는 돈이었어요. 꼬질꼬질한 옷 집어던지고 한 벌 시원하게 사 입고 싶었지만 옷 한 벌에 20만 원이 넘어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하룻밤을 자려고 숙박시설을 찾아봐도 10만 원은 들어갔어요. 저는 결국 하루 종일 서울 바닥을 헤매이다가 직원 언니가 말을 했던 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정집처럼 생긴 곳이었는데 새마음 여성 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을 두들기니 시설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선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아이고, 쉼터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이미 자리가 꽉 차는 바람에 학생이 들어올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쉼터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요, 돈도 한 푼 없고요. 여기서 다른 동네에 갈 줄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무조건 여기에 가보라고 했어요. 고아원에서 오늘 자립했는데 원장이 돈도 뜯어먹고 무일푼으로 내쫓아서 여기도 겨우겨우 걸어서 왔어요. 저요, 어디 못 가요. 지리도 모르고요. 돈도 없고요.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저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이 주소를 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버티기로 했어요. 난색을 표하는 쉼터 관리자가 자리가 없다고 계속 앵무새처럼 말을 했지만 저도 똑같이 앵무새처럼 못 간다고 박박 우겼어요. 저는 결국 화장실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자 저는 최후의 보루를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배를 확 까버렸습니다. 쉼터 관리자는 제가 웃옷을 들추니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저는 배에 길게 나 있는 흉터 자국을 보여주면서 사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의 동정심을 건드리려면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 흉터는 저와 같이 자랐어요. 크기가 줄어들지 않았고 옅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제 키가 자랄 때마다 같이 키를 키웠어요. 그 흉터를 본 쉼터 관리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요, 고아원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버텼어요. 오기로 버텼어요. 이런 흉터를 달고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오갈 곳 없는 저를 좀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쉼터 관리자의 가슴을 울렸나 봐요. 결국 절 정원의 추가 인원으로 받아주셨어요. 사정을 이해해 주신 거죠.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쉼터에서 지내면서 쉼터라는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던 세월이 아깝기까지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청소를 해야 할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들 성인이었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깨끗하게 사용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금방 쉼터에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고아원에서 자라왔는데 그런 시설이 뭐 별거 있겠나요? 게다가 고아원보다 환경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적응은 며칠 만에 됐어요. 저는 바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저도 돈을 모아서 자립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언제까지 쉼터에서만 살 순 없었으니까요. 쉼터도 순환 시스템이었고 돈을 벌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상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나이도 어렸으며 고졸이라서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요즘은 직장에 입사를 하려고 하면 대학은 기본으로 졸업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엉뚱하게 아무 회사나 들어가게 되면 다단계에 빠지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기에 신중하게 알아봐야 했어요. 사회라는 곳은 냉정했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늘 우물 속에서 살던 개구리였기 때문에 갑자기 펼쳐진 드넓은 초원이 두려웠어요. 저는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두 군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니까 월급이 꽤 되더라고요. 오히려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건지 월급만 두고 보면 더 쏠쏠한 느낌이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벌었는데 이 정도면 사회초년생 월급보다 괜찮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저도 쉼터에서 하는 봉사라든지 쉼터 사람들을 위해서 간식이나 냉장고를 채워 넣는다든지 서로 돕고 도우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항상 사건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터지게 되는 법이잖아요. 정부 사람들이 쉼터의 시설 점검이라든지 쉼터에서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인원이 초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정원보다 인원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런 식이면 쉼터 운영에 제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일부 인원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다들 사정이 딱해서 그러는데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자립할 사람들과 이동할 사람들을 찾아볼게요. 상주 인원에 제한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양해 조금만 부탁드려요. 길게는 못 드리고요. 한 달 뒤에 재점검이 있을 텐데 그 이전까지 전부 이동 부탁드립니다. 저는 초과된 인원이었어요. 기존에 잘 버티고 있던 사람들을 밀어내고 제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쉼터가 너무나도 좋았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보다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들 쉼터 관리자가 연계해주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저만 아르바이트생이었기 때문에 떠나야 하는 인원에 제가 필수적으로 포함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4-5명의 인원이 쉼터를 떠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쉼터에서 지내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도 모아둔 돈이 조금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모아온 돈이 2,500만 원가량 되었어요. 제가 쉼터에서 살면서 집세를 따로 내지 않았고 알뜰하게 돈을 아낀 결과였습니다. 그 돈으로 원룸이라도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물가 다들 잘 아시죠? 2천만 원으론 어디 월세 보증금을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월세로 나가는 돈이 80만 원 가까이 되었는데 보증금도 다 못 구한 와중에 그 월세를 내면서 어떻게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단칸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도 쉼터 관리자님께 빌렸어요.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쉼터에 자주 놀러가며 몇 년의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원래 이렇게 쓴 것일까요? 저희 집 주인이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제 보증금 전부를 날려버리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돈이 무척이나 큰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무려 사순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떨어지는 돈이 없을 거래요. 저는 그 말이 뭔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쫓겨났지, 돈은 없지, 나이는 30인데 남자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결혼을 하려면 자금도 모아야 하는데 무일푼이 되어버린 거죠. 그동안 모아둔 돈이 그럭저럭 있긴 했지만 쉼터 관리자님께 빌린 돈을 갚는다고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전세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전세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저는 막막해져서 쉼터에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저랑 10년 동안 친밀감을 쌓아온 관리자님께서 일자리 한 군데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거 원래 저기 새별 언니가 찜해둔 자리인데 소정이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넘겨줄게. 이게 뭔데요? 주소가 적혀 있는데.
그게 말이야, 입주 도우미 자리야.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집안일 돕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엄청나게 큰 저택이라서 손이 빠른 사람을 찾더라고. 회장님이 좀 깐깐하신 성격이라고 듣긴 했어. 어린애도 별로 안 좋아해서 40, 50대 여성으로 찾고 있다곤 하긴 했지만 네 사정이 급해 보여서 연결해 주는 거야. 저는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어요. 입주 도움이라서 그런 건지 월급도 좋았고 당장 집을 구할 필요도 없었어요. 냅다 가겠다고 했죠. 관리자님께선 소정이라면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말도 해주셨어요. 대신 비밀로 해달라고. 이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평창동이라는 동네에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늦지 않기 위해 일찍부터 출발해서 도착을 했는데 저택이라 그런 건지 주눅이 들 만큼 규모가 컸어요. 일하는 사람도 꽤 있었고요. 머리카락 한 올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머리도 바짝 묶고 일을 해야 했어요.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전 집을 돌아다니며 소개를 받고 있는데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차를 한 잔 마셔야겠군. 그래서 저 젊은이가 오늘 처음 들어온 도우미인가? 내가 어린 사람은 싫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손이 야무지다고 하니까 일은 잘할 겁니다. 새 마음 쉼터 원장 소개예요. 안녕하세요. 조소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꾸벅하고 회장님이라는 분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는데 제가 올백으로 머리를 묶어서 그런 건지 관자놀이에 있는 점이 크게 보였는지 그 점으로 눈길이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회장님의 입이 점점 더 벌어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배에 혹시 수술 흉터가 있지 않느냐? 네, 맞아요. 제 배에 수술 흉터가 있는데 그걸 어찌 아시는지. 저는 조소정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조소정이야? 너 조미서가 아니라 조소정이가 맞아? 그 말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고아원을 나오자마자 이름을 바꿨습니다. 조미서라는 이름도 좋았지만 그 이름으로 살면 고아원에서 지냈던 그 끔찍한 기억을 달고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모든 인터뷰가 조미서로 나갔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하는 기분으로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조소정으로 산 지 10년 차가 되었는데 이력서에서도 조소정으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회장님이 제 과거의 이름을 어찌 기억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개명하기 전 이름이 조미서예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저를 어떻게 아세요? 아이고, 맞네. 저 관자놀이에 있는 점까지 똑같아. 미서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고아원에 언제 맡겨진지도 모르게 매일매일 생명과 사투를 벌이며 살던 제가 평창동에 이렇게 큰 저택을 가진 회장님과 무슨 인연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보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미서야 미서야 하시는 회장님이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도우미도 영문을 모른 채 옆구리를 쿡쿡 찔렀는데 저라고 뭘 아는 게 없으니 대꾸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그 순간 회장님께선 뭔가가 기억이라도 난 듯 방으로 황급히 가시더니만 이내 서류 한 장을 들고 제 앞에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받아든 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던 저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그 서류에는 저의 출생의 비밀이나 다름없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배에 있던 흉터의 정체도 알게 되었고 제가 왜 고아원에 버려지게 되었는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손이 덜덜 떨려오기까지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전부 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아니, 그러면 회장님은 이 서류를 어떻게 들고 계신 건데요? 저는요, 살면서 저희 부모님의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쉼터에서 쭉 생활하다가 전세 사기까지 맞고 여기 들어오게 된 거라고요. 아이고 미서야, 네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노인네가 너를 챙겨봤어야 했는데 내가 그런 정성을 왜 쏟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 서류대로라면 제 배에 있는 흉터가 신장 이식 수술을 했단 증거란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신장을 이식받은 게 아니라 남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었단 뜻이잖아요. 맞다. 네 신장을 내 손녀딸이 이식을 받았어. 우리가 어린 아가였던 너에게 못할 짓을 했다. 그 벌을 받은 게지. 그 벌을 받은 게야. 회장님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셨습니다. 저는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회장님의 회고록 같은 독백에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이 3살이 되었을 때부터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혈류를 보기도 하고 애 얼굴이 시커멓게 점점 죽어가서 병원에 갔더니만 두 쪽인 신장 모두에게 문제가 생겼다더라. 하나는 기능을 전부 잃었고 하나는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아서 그 어린애가 투석을 해야 했어. 거기다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럼 저를 어떻게 알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된 건데요? 저랑 아는 사이였어요? 아니다. 나는 병원에 기부를 많이 해서 VIP 중에서도 VIP였다. 우리 손녀딸이 입원을 해 있을 때 너도 병원에 오게 되었어. 너는 태어났을 때부터 약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팠었다고 했다. 우리 손녀딸 역시 신장 이식 대기를 해놓고 기증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 성인에게도 잘 오지 않는 이식 수술의 기회인데 소아에겐 더더욱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 아들네 부부는 어떻게든 우리 손녀를 살리겠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게다. 잠시만요. 장기를 기증받는다는 것은 기증자가 뇌사 상태에 빠져들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거나 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맞지. 하지만 그 법을 깬 거야. 우리 아들네 부부는 손녀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병원장에게 일치하는 신장을 어떻게든 찾아달라 했지. 그리고 네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이었다. 많이 아프다고 했어.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돈 때문에 부모가 치료를 포기할 것 같다고 하더라. 회장님은 기다렸대요. 저희 부모가 포기하길 혹은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길요. 하지만 제 생명줄은 너무나도 끈질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제발 제가 어떻게 되어서 손녀딸이 신장 기증을 받을 수 있길 바랐대요. 병원의 기술이 좋았던 건지 저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부부는 좌절을 하셨대요. 그리고 회장님의 아들 부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부모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기증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민도 별로 하지 않으셨대요. 보상으로 따라올 엄청나게 큰 돈에 눈이 멀어서 딸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신장을 이식해주겠다고 덥석 그 달콤한 제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병원에서도 회장님의 손녀딸을 위해서 제 개인정보를 넘겨 수술을 받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부모는 가난했고 어렸다. 너 하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어른이 아니었겠지. 둘이 부부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너를 병원에 입원시켜놓고도 돈 타령을 그렇게 했어. 원래는 법적으로 금지가 된 일이었다. 우리 아들이 자기 자식 살리겠다고 눈이 멀어서 그런 짓을 한 거지. 장기 이식을 할 때 공여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다. 대가가 오가면 안 되니까 말이야. 대가가 오가게 되면 그거는 장기 밀매와 다름없지 않겠니? 그런 짓을 감수하면서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었겠죠. 우리 부모는 저를 돈으로만 생각하고 제 신장을 팔아치운 거고요. 저희 엄마는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병원 신세를 져야 했기에 돈이 무척이나 급하다고 그랬대요.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앞에서 돈을 더 달라고 욕심을 부릴 정도로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그들의 민낯을 낱낱이 본 것 같아서 속이 뒤틀릴 만큼 상했어요. 저에게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병원비까지 전부 회장님 아들 부부가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이 모든 게 그들만의 약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란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어린 엄마 혼자서 저를 보살폈는데 그마저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대요. 엄마는 퇴원만 하면 저를 고아원에 맡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뱉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인생도 있는데 이 어린 아가한테 모든 걸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큰 위로금도 주겠다, 병원비도 전부 지불하겠다는 회장님 아들 부부의 꿰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병원과 함께 결탁을 해서 제 신장을 이식해주게 된 것입니다. 회장님의 손녀딸에게요. 엄만 그 와중에 제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에 회장님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더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름 끼치죠? 그렇게 제 신장은 회장님 손녀딸에게로 이식이 되었고 이 사실을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외부에 퍼져서는 안 되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명력이 끈질겨도 엄청나게 끈질겼던 겁니다. 돌이 막 지난 제 배를 가르고 신장을 꺼내서 손녀딸에게 이식을 했는데 끈질긴 생명력으로 버티고 이겨내고 울었던 거죠. 제 배에 있는 흉터는 그래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식을 받았다거나 혹은 배를 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급한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엄마가 돈을 챙기려고 저를 팔아치운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선 계속해서 제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어요. 걸리면 큰일이니까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습니다. 엄마는 돈을 다 받아 챙기자마자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예, 저를 병원의 중환자실에 그냥 유기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병원에선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병원 측에선 곤란했겠죠. 저를 경찰에 인계했다간 어떤 조사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불법적인 일을 벌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모두 다 같이 죽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 어쩔 수 없이 몰래 고아원에 저를 맡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아원에서 살게 되었어요. 참 웃기죠? 회장님은 아들 부부에게 그 소식을 듣고 저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남몰래 저를 추적했다고 하셨습니다. 딱 기억에 남는 게 있었대요. 제 관자놀이에 있는 커다란 점이요. 그 점으로 저를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셨던 거죠. 아들 부부에겐 말하지 않고요. 제가 고아원 밖에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만나러 고아원에 오는 것 또한 이상한 모양새였기 때문에 몰래 후원만 계속하셨대요. 하지만 예상대로 그 후원은 전부 고아원 원장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러면 회장님 손녀 따님분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도 한번 만나뵐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못된 짓을 했기에 천벌을 받은 게지. 우리 손녀딸은 말이야 9살에 이식을 받았던 신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됐어. 그래서 결국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러면 회장님 아드님 부부는? 운명이라는 게 참 얄궂은 일이야. 우리 아들은 자기 딸을 그리워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금방 뒤를 쫓아가게 되었네. 우리 며느린 그 충격에 결국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지. 나 역시 가족들이 전부 그런 비극을 맞은 것에 속이 상해서 일을 하지 못했어.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버렸다. 내가 미서 너를 찾아갈까도 고민을 했었다. 저를요? 그때 저를 찾아오셨더라면 지금처럼 대화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른들은 전부 저를 이용해 먹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틀린 말도 아니긴 하지.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르겠다, 미서야. 너를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명분이 없었어. 게다가 너무 미안해서 돈만 계속 후원을 했다. 네가 그래도 행복하게 지내길 바랐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물론이고 그 저택 안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할 말을 잃게 되었어요.
제가 만약에 관자놀이에 있는 점을 빼지 않았다면 회장님이 저를 단박에 알아보는 일은 없었을까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지내는 동안 제가 초음파를 볼 일도 없었고 건강검진이라는 게 워낙 비싸니까 엄두도 내지 않았어요. 어릴 때 심하게 아팠었던 이후로 저는 잘 아프지 않았으니까 병원에 갈 일도 없었죠. 제 몸에 신장이 하나 없다는 것도, 저에게 이런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격을 받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회장님께선 주저앉은 제 앞으로 힘겹게 오셔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이건 회장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회장님은 그저 불쌍한 마음에 저를 후원해 주신 거잖아요. 못된 다른 어른들이 벌인 짓이잖아요. 그 못된 어른들 중에 방관을 했던 나도 포함이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나도 내 손녀딸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바로잡지 못했어. 아니에요, 회장님. 왜 그러세요? 저요, 회장님 잘못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족의 일이잖아요. 잘못된 게 있다면 돈을 받기 위해서 저를 버린 우리 엄마가 제일 잘못한 거예요. 자식 하나 살리겠다고 아드님 부부가 그런 짓을 한 거고요. 저는요, 회장님 이해해요. 그래도 그 이후에 유일하게 저의 생사를 살펴봐 주신 분은 회장님밖에 없잖아요. 원장이 다 가로채긴 했지만 저를 계속해서 후원해 주셨잖아요. 너를 보자마자 심장이 쪼그라드는 줄 알았다. 그건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겠지. 고아원에 비설시켜서 후원을 하면서 너를 찍어오라고 했었어. 미서, 네가 정말 건강한지, 고아원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사진 속에서 너는 항상 심드렁하고 혼자 있었지만 나는 내가 사는 게 바빠서 네가 잘 지낸다고 생각했다. 내가 더 살폈어야 했는데. 회장님, 저 괜찮아요. 그냥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쫓아내지 마시고 여기서 일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저요, 고아원에서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고 지금은 전세 사기까지 당해서 무일 뿐이에요. 저 꼭 일해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서러웠던 일을 저도 모르게 줄줄 읊었더니 회장님의 얼굴이 노발대발 아주 극대노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기대는 했습니다.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회장님께 일러 바치면 저를 괴롭힌 인간들이 모조리 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 예상은 적중했어요. 회장님은 바로 비서를 부르더니만 제가 지냈던 고아원을 낱낱이 조사하고 비리를 밝혀 고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꾸준히 고아원에 후원을 하고 계시던 회장님의 영향력은 무척이나 컸죠. 어떻게 고아원을 운영한다는 사람이 자기 배만 불릴 수가 있어. 천벌을 받을 놈 내가 아주 다 밝혀낼게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엄청나게 메타작을 당했어요. 거기에 있는 어린애들도 다 똑같이 당하고 살고요. 원장님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요. 게다가 직원들에게 임금 체불도 하고요. 월급도 최저시급에 맞춰주지 않아요. 월급을 반만 준다니까요. 그러면서 사회적 명성은 다 챙기려고 해요. 제 배에 흉터를 가지고 사연팔이도 엄청 했어요. 당장 변호사 불러. 이 못된 인간 처벌받게 만들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의 행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님께선 자식도 손녀도 없는데 돈만 쌓아서 뭘 하냐며 저에게 후원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집에 방도 하나 내주셨습니다. 도우미들이 쓰는 칸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방을 내어주셨어요. 전세 사기 때문에 오갈 곳이 없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형식상 괜찮다고 도우미들이 지내는 곳에서 일도 하고 먹고 자겠다고 했지만 회장님은 그럴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손녀딸에게 못해준 것들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후원 다 해줄 테니 공부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공부를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30을 넘겨서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냐 했는데 선생님이 제대로 붙으면 못할 것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전 회장님 댁에서 호사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치라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 필요한 것은 전부 지원을 해주세요. 미서야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면서 말이죠.
고아원은 결국 비리에 연루되었던 것이 전부 밝혀져서 원장 부부는 바로 구속이 되었어요. 고아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회장님께서 인수를 하셨고 직접 사람을 보내서 관리를 시키기로 하셨습니다. 덕분에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행복해졌죠. 저는 지금 회장님 댁에서 일해도 되나 싶게 1대1로 선생님과 과외를 하면서 수능을 준비 중입니다. 이 나이에 대학을 가는 것이 맞는 건가 싶으면서도 사람이 대학을 나와야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법이라는 회장님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공부 중이에요. 손녀딸 노릇을 톡톡히 하라고 부담을 주시는 게 조금 걱정이 되면서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에게 할아버지 하고 불러달라 하시는데 그건 아직 입에 안 붙어서 회장님 하고 부르고 있어요. 조만간 할아버지라는 말이 입에 잘 붙을 수 있겠죠? 이런 호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지를 잃지 않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